함께 걷는 사람들. 우리나라 성인 중 뇌졸중 환자가 70만 명, 그중에 60%가 의사소통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1:1 원격 언어재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성인 언어치료 대상자와 함께 걷는 분 만나보려고 해요. 언어발전소의 윤슬기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에서 만나는 의사소통 전문가, 저희 화상언어재활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언어발전소의 윤슬기입니다. 집에서 만나는 의사소통 전문가. 의사소통 전문가. 네. 그러니까 꼭 어딘가로 가지 않아도 집에서 그냥 화상으로 만날 수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사실 대표님 집 안에서도 의사소통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요즘 집 안에서 의사소통 안 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그런 걸 치료하시는 건 아니고 주로 뇌졸중 환자가 뇌졸중 이후에 겪는 어떤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다루고 계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이런 언어 치료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사실 저는 이전에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다니던 직장이 이제 코이카라는 곳인데, 그래서 이전에 뭐 사회 양극화를 해소한다거나 소외계층을 포용하거나 이런 일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네. 제 친동생이 서울에 있는 한 종합병원의 재활의학과에서 언어재활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동생을 통해서 지금 성인 언어치료가 이런 상황이고 이제 뇌졸중 후유증으로 의사소통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재활을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건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같이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동생분이랑 같이요? 네. 아니 근데 뇌졸중을 앓고 언어에 어려움을 가지신 분이 지금 현재는 그러면 병원에서 또는 다른 어떤 재활센터 같은 곳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군요. 네, 지금은 사실 언어치료의 수요는 점점 증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국내 언어치료 시장은 이 증가하는 수요를 사실상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뇌졸중을 겪으신 분들도 언어 소통의 어려움은 또 각양각색이라서 네, 맞습니다. 다 다르실 것 같아요. 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굉장히 다양해요. 왜냐하면 뇌졸중을 겪었다는 건 신경세포에 영구적인 손상이 일어났다는 건데 네. 그 손상 부위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나오는 증상이 다 다양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단순하게는 글을 읽고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네. 단어와 사물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네. 머릿속에 어떤 단어가 있는데 네. 그걸 다른 단어로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잘못된 단어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조차를 의식 못하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머릿속에 단어가 있지만 그거를 입 밖으로 산출해내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고 굉장히 다양해요. 네. 어떤 분들은 뭐 말을 들어도 이 문장을 이해하지 못해서 답변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이런 분들을 언어 검사를 해서 진단을 내리고 어떤 부분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서 목표를 세우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도 하셔야 되고 계획도 세우셔야 되고 치료를 진행하셔야 되니까 꽤 기간을 잡고 하시는 일이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사실 언어라는 게 우리가 어렸을 때 말을 배우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하루아침에 몇 번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네. 사실 일상생활에 깊이 들어야 되고 매일매일 연습하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짧게는 1, 2년, 네. 사실 길게는 계속 평생을 연습해야 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일단은 저희가 우선적인 목표로 생각을 네. 하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말들을 표현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내 가족
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네. 그리고 나서는 집 밖으로 나가서 이제 집 밖에서 만나는 사회에서의 생활을 하고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시 복직을 한다거나 다시 일자리를 찾는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언어 치료 기관이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환자는 늘고 있는데 네. 어느 정도 부족해요? 저희는 뇌손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사실 전국에 언어 치료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은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 아동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점이거든요. 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언어 치료를 받으려면 병원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 사회복지관에서도 언어 치료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언어 재활 이제 민간 기관들이 있어요. 뭐 아까 말씀하신 재활센터라든지 네네. 그리고 1인 치료실들도 있기 때문에 네. 전체 규모는 사실상 통계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추산을 할 때는 언어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건 보건복지부 국가공인 언어재활사 자격증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자격증을 소지한 언어재활사들의 규모가 국내에 어느 정도 되는지를 통해서 좀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네. 국내에 자격증 소지자가 한 13,000명 정도가 되는데 많지 않네요. 많지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마저도 대부분 한 70% 정도가 20, 30대 젊은 분들이요. 특히 여성인 경우가 많고요. 네. 그래서 사실 성인 언어 치료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에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자체가 사실 굉장히 적은 편이고 저희가 추산하기에는 13,000명 중에서 한 5% 내외, 그래서 한 650명에서 700명 정도가 병원이든 뭐 재활병원이든 이런 기관에서 성인 언어 치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주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 60만 명에서 70만 명 사이에 뇌졸중 환자분들이 계시고 네. 그리고 매년 새롭게 10만 명 정도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언어 치료가 몇 번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한 사람의 언어 치료사와 최소 1년 장기간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아동들은 어떤 이유로 언어 치료를 받나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네. 근데 아동 같은 경우는 단순히 또래보다 이제 말을 배우는 과정에서 언어 습득의 지연이 일어나서 이제 언어 지연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사설 언어 재활 기관을 방문하게 되고요. 그 외에 뭐 청각 장애가 있다든지 네. 아니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같은 발달 상의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발음, 네. 조음 장애가 있다든지 이렇게 성장하는 발달 과정상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네. 이제 센터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어 치료사 분들은 아무래도 아동 쪽으로 더 많이 가시나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사실은 이쪽 분야가 정부 지원도 잘 그래도 제공이 되고 있고 예를 네. 들면 뭐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도 바우처를 제공을 하고 네. 있고 요즘은 장애가 발생을 했다든지 발달 지연이 나타난다든지 했을 때 실비보험료로 이제 치료를 진행할 수도 네. 있는 반면에 이런 바우처 같은 제도들은 성인이 되면 지원이 끊기죠. 하지만 네. 언어는 성인이 돼서도 계속 필요하잖아요. 계속 필요하거든요. 네. 그 나이에 맞는 어휘가 필요하고 네. 그리고 나이에 맞는 사회성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게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지원 제도나 이런 부분 인프라의 문제로 언어 재활사들이 일자리 자체가 성인들을 케어하는 쪽에는 일자리 자체가 적었던 거고 네.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 아동 네.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현재로. 대표님, 언어 재활이 필요한 분들이 뇌졸중 환자 외에도 또 있죠. 뭐 네. 여러 가지 사고도 있을 수 있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언어 재활사가 상주하는 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뇌손상 성인들, 뭐 뇌졸중이나 뇌종양, 그리고 사고로 인한 뇌손상,
아니면 퇴행성 뇌질환, 파킨슨병, 그다음에 경도인지장애, 치매 이런 경우에는 신경과나 재활의학과에서 이제 언어재활사가 상주하면서 치료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같은 경우는 자폐 네.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동들 대상으로 언어 치료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큰 병원 같은 경우는 이비인후과에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는 청각장애, 그래서 인공화학 수술을 하고 나서도 네. 언어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경우, 그리고 성형외과에도 언어재활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 경우는 구순구개열, 네. 그래서 구개파열 수술 후에 이제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병원 곳곳에 언어재활사들이 상주를 하거나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앞으로도 언어 재활사는 더 많이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언어 치료에 적절한 시기가 있는 거죠. 빨리 시작할수록 좋죠, 사실은. 네. 네. 장애가 있다 하면 어쨌든 빨리 시작하는 것이. 네. 네. 그걸 사실은 양육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도 잘 알고 계세요. 그 골든타임이 있고 사실 빨리 시작해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서 좀 이제 대기를 걸어놓기도 하고 지역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거의 1년치 대기가 차 있는 경우도 있고 네, 사설 언어 재활 같은 경우에도 유명하고 잘하는 곳들은 대기 인원이 많이 있고 종합병원, 대학병원은 사실 말할 것도 없죠. 네. 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요? 보통 짧게는 25분, 길게는 1시간까지도 이루어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네. 언어다 보니 사실 1대1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네. 이 사람에 맞춰서 치료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의사소통 자체에 조금 취약한 분들이기 때문에 시끄러운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조용한 공간, 독립된 공간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그 대상자의 어려움을 치료사가 파악을 하고 네. 여러 가지 도구들, 방법을 사용해서 네. 중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검사도 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 딱 맞춘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수업 준비를 하시면서 도구들도 많이 챙기고 그러시겠어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사들은 사실 다양한 교구들, 교재들도 사용을 하고요. 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성인이고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아동 쪽의 치료사들 일자리가 많다는 거랑 연결되는 건데 네. 그렇다 보니 언어 치료 관련된 도구들과 교재들도 아동에 편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 저희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에게 아동용을 보여드리고 치료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유치원생이냐고 역정을 내시는 경우도 있고 네. 사실 성인 눈높이에 맞는 치료 교구들과 교재들을 구비를 해야 되는 점에서 사실 이쪽도 굉장히 도전 정신이 필요한 네. 부분이죠. 그런 걸 창의적으로 좀 만들고 그러셔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 치료를 진행을 하기 네. 때문에 여러 가지 챌린지 중에서도 네. 일단 시중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워크북이라든지 교육 교재들이 많지 않다는 점도 있고 대부분 오프라인 서적 형태로 나와 있는 걸 또 온라인화해야 되는 네. 어려움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 대부분 치료는 치료사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 환자에게 맞춰서 제작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네. 저희 이제 회사 차원에서도 조금 더 온라인 치료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교구들 협업을 해서 이제 교구들을 온라인 교구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네. 화상 치료를 하시니까 오히려 코로나에 어떤 영향을 안 받으셨겠어요? 안 받았다기보다는 네. 오히려 저희가 2020년에 이제 창업을 했는데요. 네. 근데 그때가 딱 코로나가 팬데믹이 되고? 시작됐을 때거든요. 네. 그래서 병원들이 많이 셧다운이 됐고 그리고 기존의 외래로 통원 치료를 받던 분들도 외래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입원 환자분들도 퇴원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하지만 나는 이 골든타임 뇌졸중 발병 후 최소 이제 1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는 언어 치료를 시작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막
집중적인 재활을 해야 될 시기에 집으로 퇴원을 하신 분들이 네.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수소문을 해서 저희를 찾아서 네. 비대면 치료를 이제 시작을 했었던 거죠. 대표님, 근데 화상 치료이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어요. 저희가 데스크탑이나 네. 노트북, 태블릿을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치료를 신청을 하고 아. 받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처음 노트북을 사용해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네. 사실 보호자라고 하면 대부분 배우자세요. 네. 배우자거나 자녀거나 하지만 네. 자녀는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결국은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네. 많아요. 그래서 배우자가 컴퓨터를 잘 못하는 경우도 그럴 수 있는 있죠. 거죠. 네. 네. 그 부분이 사실 저희는 큰 챌린지였는데 네. 다행인 건 그것보다 치료를 받고 재활을 하시겠다는 이분들의 의지가 더 강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본인도 내가 빨리 회복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셨고 그리고 가족들도 도와줘야겠다라는 이런 지지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자녀의 노트북으로 수업을 받기 시작하시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내가 이걸 더 받으려면 내 노트북이 있어야겠네, 네. 내 태블릿이 있어야겠네 하고 구매를 하시고 네. 이게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니 나중에는 혼자 컴퓨터를 켜고 네. 접속을 하시고 타이핑을 하시고 그러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결국 자기 효능감과도 연결이 되고 특히 이제 젊은 층, 청년기 뇌졸중 환자분들도 있거든요. 30, 40대. 네. 이런 분들은 노트북을 이용하고 키보드 자판을 치고 마우스를 사용하는 게 결국은 사회 복귀와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 방식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언어뿐 아니라 C 언어, 컴퓨터 언어, 컴퓨터 소통까지도 조금 더 익숙해질 수 있는, 친근해질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이겠네요. 언어 치료 비용은 보통 어떤가요? 이 언어발전소를 시작을 한 게 성인 언어치료 기관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다른 인프라적인 문제들도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거든요. 재활의학과에서 언어재활사로 근무를 했던 제 동생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네. 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게 되는데 40대에서 50대 정도의 가장이 네. 쓰러지게 되면 정말 비용 부담이 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물론 정부 지원도 있고 이제 보험도 있고 하지만 저희 통계적으로 보면 4년 동안 재활에 쓰는 비용이 한 1억 원 정도가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게다가 경제활동을 하던 사람이 그런 경우에는 점점 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경제활동은 상황이에요. 안 하면서 예. 비용은 써야 되고 아이들도 지금 배우고 키워야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사실 한 가정과 개인의 손실이 아니라 결국은 사회적인 큰 손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재활을 계속할 수 없다는 비용 부담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전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사실 비용은 병원의 한 절반 정도로 책정을 했어요. 치료비를. 네. 비용 면에서도 장점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함께 걷는 오후, 함께 걷는 사람들, 오늘은 1:1 원격 언어 재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성인 언어 치료 대상자와 함께 걷는 분, 언어발전소의 윤슬기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꼭 필요한 시기 아까 뇌졸중 앓고 한 달에서 3달 그 사이에 시작하는 게 좋다. 빠를수록 좋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 그 이유로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성인 언어 치료를 제공하는 기관 자체가 적고요. 부족하고 그리고 치료사들도 성인 언어 치료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언어 재활사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계속 양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치료 비용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언어 재활이라는 게 1:1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독립된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사실 비용을 높이는 데 네.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언어재활사분들이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지금 13,000명밖에 안 되는데 환자는 70만, 60만 이렇고 근데 그룹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모두 1대1로 하셔야 되고 네. 그러면 그냥 그 숫자로만 봐도 좀 턱없이 부족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재활사분들이 많아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네. 사실 사회적인 인식도 저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네. 있는데요. 네. 아동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말이 또래보다 느리네. 우리 아이가 왜 이 말에 대답을 못할까? 뭐 이런 식으로 부모들이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바로 치료실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네.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네. 사실 선진국에 비해서 한국에서는 아직 성인도 언어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네. 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부족한 것도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네요. 네. 네. 뇌졸중 발병하고 나서 네. 보통은 물리치료나 뭐 일상생활, 칫솔질을 한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밥을 먹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돕는 작업치료 쪽은 굉장히 신경 써서 하시고 하는데 말과 언어 쪽을 도와야 된다는 인식은 좀 부족한 거죠. 아니 그냥 많은 분들이 뇌졸중을 앓으셔서 그래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언어 치료를 꼭 받으셔서 회복하셔야 돼라는 것보다 아프신 이후에 말이 좀 어려워지셨어. 네, 말이 어눌해졌어. 아니면 굉장히 말수가 적어지셨어. 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그냥 넘어갈 많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래도 아프시거나 뇌졸중을 앓으셨거나 사고를 당하셨거나 언어에 좀 어려움이 생겼다면 어쨌든 성인도 치료를 권하는 게 좋겠네요. 네, 검사를 먼저 받아봐야 되는 거고요. 네. 우리가 몸이 불편하고 아파도 병원에 가서 일단 검사를 받은 다음에 이 부분이 문제였다면 조금 더 정밀 검사를 받고 네. 치료를 진행을 하듯이 똑같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는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이제 언어 재활사들이 그 부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발현이 된다라는 걸 민감하게 이제 캐치를 해서 치료의 방향을 세우고 이제 치료를 진행한다는 점에서도 좀 다르죠. 그건 다 기계로 검사를 받는 건가요, 대표님? 사람이 합니다. 네. 그래서 공식 언어 검사 툴이 도구가 있는데요. 네. 그거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치료사가 1대1로 계속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응이 이렇게 나온다면 이게 문제인 거고 반응이 이렇게 나온다면 저게 문제인 거고 이렇게 다 이거를 네. 가지고 계시는 거군요. 검사 도구에 따라서 어떤 부분들의 어려움이 특별히 있구나라는 걸 찾아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와야겠구나라는 목표를 수립을 하게 되죠. 네. 함께 하신 분 중에 기억에 남는 분 계세요? 저희가 최근에 4장짜리 손편지를 받은 적이 있어요. 치료받으신 분께? 아니요. 가족? 네. 치료받으신 분이, 그러니까 재활 대상자이신 분이 70대 어머님이셨는데 네. 며느리한테 손편지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네. 굉장히 감동했던 적이 있었어요. 내용도 좀 들려주세요. 살짝.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네. 어느 날 갑자기 사고처럼 이 질병이 찾아왔는데 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가족들도 모르고 본인도 굉장히 답답해 하셨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언어재활선 선생님이 항상 같은 시간에 밝게 맞아주시고 비슷한 패턴으로 언어 연습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어머님의 안정감을 느끼셨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치료를 받는 수업 시간만큼은 모든 다른 문제들 잊고 오로지 나의 언어에만 집중해서 네. 이제 연습을 하셨다는 점에서도 되게 만족감이 있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네. 저희 화상의 장점이 녹화 영상이 그렇죠. 남는다는 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혼자 복습할 수 있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재활 대상자이신 본인도 연습을 하실 수 있지만 가족분들도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와 소통을 하려면 이런 방식으로 말을 걸고 접근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가이드라인이 되어줬다고 해요. 네. 그래서 좀 만족도가 좀 높았던
있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환자 본인에게도 득이지만 보호자들께도 네. 굉장히 내가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구나 환자와 그런 걸 배우실 수 있었겠네요. 게다가 그건 언어 재활사에게도 좋아요. 왜냐하면 짧게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년, 2년, 네. 3년 동안 차곡차곡 영상이 쌓이고 이건 정말 객관적으로 변화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언어재활사 선생님들도 좀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네. 성인 언어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뭘까요? 물론 각자 상황이 다 다르시겠지만. 본인의 의지랑 가족들의 도움이 가장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장기 마라톤이거든요, 재활은. 그래서 장기간 재활로 당사자도 지치고 가족들도 지칠 수 있는데 포기는 하지 않도록 서로가 독려를 하고 저희도 최대한 돕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재활을 하는 대상자와 가족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말이 아프기 전보다 어눌하고 잘 원하는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움츠러들고 위축되는 경우가 많아서 네. 가까운 마트를 가기도 관공서를 가기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말이 조금 서툴어도 사회에서 잘 받아주고 포용할 수 있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누구나 그렇죠. 마음이 편하고 시선이 부드러우면 조금 더 말이 잘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환자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우리 언어발전소가 가진 어떤 궁극적인 목표가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지금은 뇌손상 성인분들을 도와드리고 주 대상으로 돕고 있지만, 결국은 의사소통 문제는 사실 아이부터 노인까지 전 생애에 걸쳐서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쉽고 접근성이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더라도 이 학습이 지루하지 않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아프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저희 꿈입니다. 네. 아니, 의사소통은 정말 중요하고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평생 해야 되는 일이니까 나중에는 꼭 뇌졸중 환자뿐 아니라 모든 의사소통을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시네요. 대표님, 지금 같이 일하는 언어재활사는 몇 분이나 되세요? 저희가 한 30명 정도 전국에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재택근무를 저희는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 그 30명 정도의 언어재활사들이 전국에 있는 재활 대상자분들, 그리고 심지어는 해외에 있는 분들까지도 만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계획하신 게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뭐 결심하는 거 있으세요? 저희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화상 언어재활 플랫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치료는 선생님과 1대1로 실시간으로 받고, 그 이후에 집에서 복습 영상을 보는 것 말고도 셀프 러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구축을 해서 올해 안에 런칭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시범 서비스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군을 조금 더 넓히면 저희는 경도인지 장애이신 분들, 이제 치매 전 단계의 경도인지 장애이신 분들 를 대상으로 조금 더 재미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나이대를 조금 낮추면 이제 학령기 청소년, 초등, 중등, 고등 이제 청소년들, 아동과 청소년들 쪽도 저희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비대면 방식이 또 친숙한 세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확장하는 방식으로 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언어 재활 방식으로는 풀기 어려웠던 네. 문제들을 조금 저희가 도전을 하고 해결해 나가고 싶습니다.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으시고 그 아이디어를 얘기하실 때 눈이 반짝반짝 하세요. 전국에 계신 국악방송 가족분들에게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사실 세상에는 말을 하고 싶어도 원하는 말을 할 수가 없고 네. 그 듣고도 이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지만 다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 신체를 가졌다고 해도 우리가 원하는 바를 표현을 할 수가 없고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없는 삶은 상상만 해도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듣고 말하는 기쁨을 되찾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를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디오에 딱 맞는 분이셨어요. 듣고 말하는 기쁨을 알려주시는. 네.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언어발전소가 되면 좋겠습니다. 언어발전소의 윤슬기 대표님이셨어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